안녕하세요. 시네마 브런치. 오늘도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시네마 브런치에서 이런 컨텐츠도 다뤄? 할 만한 저희 최초로 영화가 아닌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 여기저기서 요즘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난리죠 최근에. 난리죠. 저도 인터뷰 너무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에 대한 해달라고 해서. 또 크리스천들은 조금 민감할 만한 요소가 있어요. 음. 그려지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 자, 뭐 추측하시겠죠? 오징어 게임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에 대한 소감. 저희들은 뭐 콘텐츠를 다루는 직업이니까 재밌게 기본적으로는 다 봤고요. 오징어 게임은 뭐뭐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한 줄 평? 감독님? 뭐 돈에 대한 성찰이죠 영화가. 어. 돈이 과연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드라마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조금은 상업지향적인 어떤 그런 태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돈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이 돈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돈과 계획. 결국은 뭐 이 자본주의는 다른 장치가 없이 그대로 그냥 지금처럼 적용이 돼가면 마치 가랭이가 이렇게 찢어지듯이 결국은 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너무 해서 다리가 찢어지는 네, 그런 돈에 결과를 대한 낳겠죠. 성찰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목사님 한 줄. 저는 비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오징어 게임은 매운 떡볶이다. 아 그래요? 왜? 나랑 비슷해. 너무 자극적이죠. 네. 아 그렇죠.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거죠. 나랑 그러고 나면 비슷해. 계속. 그렇죠. 저는 오징어 게임은 독주다. 북한 술이다. 비슷하네, 지금. 네, 뭐 취하죠. 막 취하죠. 계속 보고 싶고 막 그런데 독하죠. 비슷하다. 매운 떡볶이. 속은 다 버리는데. 속은 다 버리는데 보고 나면은 보기 싫어. 안 볼 거야. 막 이걸 보면 저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왜냐면 좀 잔인한 거 싫어해서. 근데 그리고 지명이가 옆에서 우리 아이가 막 힐끔힐끔 보니까 같이. 정말 어느새 사람 머리에 총을 쏘는 장면들이 태연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사실 무심하게 보게 하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엄마니까 뭐 그걸 피부로 느껴요. 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아이가 집에 와서 우리 반 애들 절반이 봤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19금인데 어떻게 보여주지? 근데 이 영화의 그런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그 관람 불가의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말하자면 이렇게 맛있는 사탕 같은 거 이런 걸로 덮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트렌디하고 너무 예쁜 장식들, 재밌는 놀이들, 웃긴 장면들, 뭐 트렌디한 레트로들 뭐 이런 유혹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재밌어, 좀 잔인하긴 한데 웃겨, 같이 봐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19금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족이 같이 저녁 때 밥 먹고 나서 보는 거예요, 아이들. 이게 접근이 처음에 좀 이게 문턱이 어떻게 보면 낮은 게 문턱이 낮죠. 아이들이 노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 보통 이런 류의 폭력성이 짙은 영화들은 딱 보면 세구나 수위가. 네, 비주얼 근데 자체가 침침한데 비주얼이 너무 화려해. 네. 원색 계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주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세트들. 네. 그러니까 결국 살인 게임인데 그 실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은 원래 그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네, 착안해서 드라마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실제로는 접근성이- 무섭고 좀 네네 네. 그렇죠. 강한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게 네. 느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이신 그렇기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이게 마치 패밀리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가족 가족 영화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데 그 짤이 막 그렇죠.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아이들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충격으로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자, 두 번째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 말해주시죠. 저는 뭐 주인공이죠. 주인공? 그러면 기훈. 왜요? 기훈은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살인 게임에 참여를 한 거고. 그러나 그래도 그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마지막에 좀 애쓰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인간을 좀 평가하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은 구제받을 수 없는 정말 후진 존재다. 정말 최악이다, 인간은. 그런데 그래도 인간이 구제받을 수 있는 뭔가 작은 희망이 있다면 그거는 그 마음속 어딘가에 정말 그래도 선하고픈 무지하게 악한데 요만큼 희미한 어떤 그 불빛처럼 선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네요. 제가 말한 그것을 가장 잘 어떻게 보면 입증하는 네, 캐릭터가 이 기훈. 영화의 주인공이 기훈 같아요. 음. 그렇죠. 이 사회의 어떤 밑바닥에서 거의 뭐 존재감 없고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보여주는 데서 그 희미한 어떤 인간이 되고픈 그리고 올바르게 좀 행하고픈 그런 어떤 태도가 있어서 좀 매력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찌질하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봤습니다. 찌질하지만 선한 기훈.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할아버지 그렇죠. 그렇죠. 일남. 멋지죠 생긴 거 오영수라는 배우죠. 예, 나이 드신 분이죠. 예. 굉장히 오랜 연극 예, 배우로 그렇죠. 활동하시는. 왜 전 선생님.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냐면 이게 뭐 자칫 안 보신 분들 혹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스포일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스포일 해도 돼 이제 다 봤어. 그런가요? 네. 싫으신 분들은 지금 채널을 꺼주십시오. 네. 딴 사람들은 다 죽기 살기 하고 있는데 반전이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노는 거야. 놀이야. 음. 진짜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섬찟한 대사가 가장 돈이 많은 사람과 가장 돈이 없는 사람의 그 공통점은 지루하다라는. 그렇죠. 아 이게 너무 반전이잖아요 하나에. 아 이게 전 굉장히 섬뜩했어요. 어떤 것보다도 마치 이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 보면 꼬리칸과 머리칸에 그렇죠. 지도자들이 서로 결국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놀이의 설계자가 저렇게 태어난 얼굴을 하면서 우리 깐부 아니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노는 할아버지가 정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설계에 대한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왔어요. 저는. 오늘 저랑 많이 통하시네요. 사실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캐릭터가 아닌가. 일남이. 이 일남 캐릭터 보고 그래 정말 작가 감독 재능 있다.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처음에 그렇게 놀이를 즐기고 되게 순수한 할아버지. 네. 근데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노인. 이거 누가 의심을 하겠어. 이 캐릭터를 의심을 할 수 없는 밑밥을 다 깔아놓고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왜냐면 또 영화에서 한번 총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총소리가 나되 쓰러지는 장면이 안 나왔던 네. 거지. 아니,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그렇죠. 역시 왜냐면 빠르시네. 다 보여주는데 카메라가 쓱 보여주다가 노인을 총을 빨리 쏴야 되는데 왜냐면 대부분 와서 그냥 가차없이 그 처형자들이 방아쇠를 당기잖아. 근데 여기서는 안 당겨. 계속 그 카메라가 쓱 빠지면서 가려지니까 어린아이적인 순수함과 사악함을 동시에 지닌 자본가.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이런 캐릭터들이 정말 있을 수 있고 있죠. 이 사람 자체가 이 후기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그냥 표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가장 그랬습니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이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이 나왔죠.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하셨던 게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릴 때부터 게임도 안 해서? 거의 이런 거를 좀 안 해봐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이 뭔지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저렇게 바보짓을 하는 거구나. 어린 시절에 내 친구들이 저렇게 바보짓 하면서 놀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바보짓 하면서 옷 많이 찢었어요. 저는 진짜 이 게임들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것도 뭐죠? 그걸 뭐라고 해 이렇게 달고나. 그것도 뭔지는 아는데 안 해보셨어요?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 천연기념물 아니 이런 거예요. 저 너무 상류층. 아니 어렸을 때도 이거 욕 먹겠다. 귀족놀이. 어렸을 때도 그게 아니고 저런 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어렸을 많이 때 해서 너무 금욕적인 사람. 아니 이런 거는 했죠. 공을 차거나 무거운 이런 것들은 다 했죠. 감독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했었던 거야. 액티브하잖아. 즉 움직이고 달리고 이런 것들은 했었던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거나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제목을 지었다라고 생각한 게 오징어 게임. 초딩 때는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훨씬 독한 거 아시죠? 여자애들도 힘도 더 좋아해. 초딩 그리고 때. 오징어 게임에 여학생들은 잘 안 들어왔는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진짜요? XX 육두 문자 쓰면서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여자애들은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겨요. 너무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오징어 게임 너무 잔인했어. 저거 정말 맨날 핥히고 막 자국나고 막 피나고. 맞아요. 저건 정말 생존 게임. 그 기억이 남아있는데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야.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거 뭐 치열한 생존 드라마다 이런 생각이 먼저 그 내러티브 알기도 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제일 그 기억에 남았던 게임 중에 하나가 징검다리. 징검다리. 왜냐면 다른 사람의 실패가 징검다리. 나한테 생존의 기회가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죠. 빠져줘야지 저기 가면 안 되는구나가 너무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그 아주 명확한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내가 웃게 되어지고 가장 상징적이네요. 누군가 죽는 걸 보면서 내 안전이 확보되어지는 그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줄다리기도 그렇죠. 너무 잔인했어요. 그리고 게임 진행자들이 공정하다 공정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유리 세공업자인가요? 그 사람이 이 면을 보면서 알게 되니까 갑자기 조명을 바꿔버리면서 그치. 게임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았어요. 되게. 하나도 공정하지 않아요, 그 게임들은.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모든 그 A팀과 B팀의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힘의 총량을 숫자만 정확하게 나뉜 거지. 근데 니네가 그 힘의 총량으로 나뉜 건 아니잖아요. 니네가 한 선택이니까 그걸 공정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택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 공정함이라는 것은 네. 정말 총량으로 따졌을 적에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는 공정함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감독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좀 의도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의도한 걸 수 있죠.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공정하지 않은 게 뻔히 보이잖아, 우리 눈에는. 근데 세상은 더 공정하지 않다. 차라리 이게 공정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니컬함이 이 영화니까. 감독님, 그 황동혁 감독에 대해서 좀 정보를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은 전혀 없고, 근데 이분은 도가니라는 영화. 제가 알기로 수상한 그녀, 네. 도가니, 그다음에 남한산성 이렇게 조금 굉장히 재밌고 대중 어떤 그 지향적인 영화도 만들고 또 남한산성 마치 묵직한 영화 이런 것도 만드는 그런 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마 그 남한산성이 엄청나게 무거운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김훈 선생의 소설을 이제 영화한 건데 김훈의 어떤 원작 그다음에 이병헌, 그 김윤석 이 배우들 오늘 정말 최고의 캐스팅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비해서 그렇게 흥행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작품도 이 감독이 조금 더 좀 대중 친화적으로 가는 어떤 거를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저는 훌륭한 감독이라고 보는 게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관을 좀 더 좀 예술지향적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에서도 좀 보이는 모습들이거든요. 그쵸. 봉준호 감독의 어떤 영화들을 위해서 마더와 같은 영화들 제가 보기에 기생충도 사실은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네, 영화인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다 보니까 그게 대중적으로 네, 성공한 영화가 된 네, 건데 그런 줄다리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또 그리고 나서는 또 내 세계관이 더 좀 복잡하게 들어있고 그런 어떤 자기 예술지향적인 영화를 만들고 스토리텔러로서 이런 두 가지 황동혁 재능이. 감독도 그런 어떤 그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를 잘 만드는 이번에 네, 드라마도 네, 굉장히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훌륭한 감독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러티브나 구조적으로 굉장히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감독님들이 보셨을 선수. 때에도 네네. 일반 그냥 관객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스토리들이 그냥 구화가 네네. 그냥 쭉쭉쭉 가는 그냥 재미있는가로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리고 뭐 느껴지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뭐 3막 구조로 볼 때 이렇게 네. 1막 초반에 전사를 얘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지겨울 수 있는 부분인데 기훈의 전사를 얘기하고 그거를 굉장히 묵직하게 오래 끌고 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내러티브를 다루는 방식이나 이런 건 굉장히 선수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표절 시비가 붙었어요, 감독한테. 그래서 어떤 데스게임 장르들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그 일본의 그야말로 데스게임이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막 이렇게 터져버리더니 거기 어떤 형상, 일본 신의 형상이 딱 생기면서 그 형상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퀴즈를 내고 게임을 풀게 하면서 못 푼 아이들, 탈락한 아이들을 죽이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커다란 고양이 신상이 또 나중에 나오고 거기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랑 똑같은 게임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비슷하다. 처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그 소녀 네. 그 죽이는 그 뭐라 그러지? 그 인형 있잖아요. 커다란 그 인형하고 그런 게 이제 표절 시비가 붙었는데 뭐 완전히 아니, 근데 표절이라고 하기에는 또 많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이런 살인 게임을 다루는 데스게임. 이런 유형의 영화들은 여러 편이 있었어요. 성공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엄청 나와. 야, 그거 비슷하다, 뭐 비슷하다. 왜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감독이 좀 발빠르게 나 일본 데스게임에서 영향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밝혔어요. 왜냐면 본인이 힘들었던 시기에 거의 만화방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일본 만화들을 많이 봤고 이 데스게임의 그 구조적인 부분에 매료가 돼서 이런 걸 그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어디선가 우리는 모두 다 영감을 받잖아요. 자, 이야기를 만드는 예술은 어떤 형식을 어디서 빌려오는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나요. 무엇이 표절이냐면 그 이야기 자체의 어떤 내용들을
가져오는 것, 허락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내러티브. 표절이지 예. 어떤 형식은 있을 수 있죠. 형식은 있을 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이런 속된 말로 그 살인 게임을 다루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할 수 없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좀 차용한 것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제 일본 것들이 많은데 일본의 데스게임의 형식은 그냥 뭐 되게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대상들이 이제 강압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거나 뭐 이런 건데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생충이나 우리가 저기 뭐 설국열차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사회 계층과 계급의 문제, 사회적인 비판적인 이슈를 여기에 담아냈다는 것이 보통 데스게임 영화들하고는 차별점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또 마구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돈! 아까 말씀하셨던 너무나 비주얼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확실히 보여주는 영화에서 돈에 대한 가치. 이걸 참 그 설정이 굉장히 재치 있고 재기발랄했던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게임들. 이 게임은 정말 게임일까? 이 게임이 상징하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정면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기우는 가난하고 그리고 과거에 뭐 열심히 치킨집이었던 것 같은데 뭐 장사도 하고 뭘 하려고 좀 애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되고. 근데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이게 10년 전에 그 쌍용이었나요? 자동차 회사에서 그렇죠. 네. 해고 노동자가 된 거죠. 제일 중요한 첫 그러니까 번째. 어떤 본인의 게으름보다도 사회적인 거죠. 사회적인 구조조정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몰린 어떤 노동자. 자기는 원래 성실했던 노동자에서 회사의 문제 그렇죠. 안에서 그렇죠. 밀려난.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네. 그거예요. 네. 그렇죠. 밀려날 수 있죠. 내 삶이 무너질 수가 있죠. 근데 그는 지금 경마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의 모습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기업에 다니다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뭐 자영업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그렇게 되고 그럼 경마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좀 그릇된 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자본주의의 틀이라는 걸 누가 선택한 거죠? 사람들이 선택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거꾸로도 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에서도 우리가 언뜻 보여지는 것 중 하나가 우리란 존재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환경에.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은 선의를 조금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렇죠. 탁월한 몇몇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많은 난관 속에서도 가정이 불우했는데 누군가는 또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그러니까 이걸 극단으로 갈 문제는 아니겠지만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저희가 이제 이 인간은 기독교적인 환경의 동물. 콘텐츠 안에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어느 누군가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도 은혜를 받아 거기서 계속 어떻게든 찾아내 열심히. 근데 또 대체로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목자가 있으면 웬만한 성도들은 또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맞습니다. 구조의 시스템의 문제 또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이 사람이 뭐 뭔가 인격적인 결함이 많은 사람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진짜 뭐 돈이 없어서 혹은 거처가 없어서 그 노숙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절반은 어떤 상실의 문제,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 뭐 이혼을 했다든지 자식이 죽었다든지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닥치면 뭔가 그렇게 성실하고 뭔가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 그리고 육체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결함 그런 상황들을 설정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 속에 보여지는 그 캐릭터들만 평가하면 결국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태도의 삶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살인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런 헛된 어떤 꿈을 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틀, 네네. 바로 자본주의의 허상이라는 거죠. 네. 그거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인간의 돈에 대한 욕망도 분명히 영화에서 작가가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다 이유들이 있잖아요. 뭐 상우 같은 경우도 자기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국은 이 자리에 온 것보다는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빚 문제를 되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게 빚을 이렇게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것에 또 탐욕이 거기 포함되어 그럼 있고 탐욕스러워서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진 것도 있지만 이제 빚이란 게 이렇게 제 주변에도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몇몇 소수의 지인들 중에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네. 이 빚 문제에 의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건 확실히 시스템의 네, 문제가 네. 있어요, 거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쓰고 또 쓰기 위해서, 이걸 또 메꾸기 위해서 돌려막기라고 하죠.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도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시스템과 이 자본의 문제, 자본과 금융과 이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그 거대한 그 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쵸. 그런 수레바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의 문제들도 있고요.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작가가 많이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얘기한 대로 저는 이 구조의 문제를 어떤 진영의 논리라든지 너무 늘 이 시네모라에서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그 개인이 변화되지 않는데 제도만 바꿔나 시스템만 바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것도 얘기하는 아닌 건 것 굉장히 같아요. 순진한 생각이고 네. 또 반대로 시스템이나 제도가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개인의 선의만 가지고 되느냐? 전 절대 그렇지 그것도 않다. 어렵죠. 왜냐 네. 이 영화에서도 보면 기훈이 어떻게 보면은 선인처럼 보이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악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기훈도 어떤 때 보면 할아버지도 속이고 일남도 속이고 해서 그럼요. 그래서 맨 마지막 순간엔 기훈도 살인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 구조 안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왜냐면 한 사람만 남는 거니까 그때는 똑같이 죄인이죠.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문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돌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 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왜냐면 거기 들어왔던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 뭐 탈북민. 네, 다 이런 사람들은 시스템 구조 안에서 너무 처음부터 열악한 구조 안에 있다 보니까 물론 논리적이진 않죠. 왜냐면 그 외국인 노동자처럼 선한 의지를 가졌던 사람이 한 명만 살아남고 다 죽는 구조 안에 굳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논리를 물어보면 아니지만 그냥 얘기 자체 사연으로 봤을 때는 누구라도 저런 절박함 속에서 좀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간과할 필요는 그런 간과하면 안 된다. 절박한 사연들을 한 캐릭터마다 다 이렇게 담았어요. 그 조폭 두목이와 그렇죠. 네. 그 굉장히 그분의 그 애인 역할을 했던 여자분의 전사만 그것만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좀 많이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설득력을 주기 위해 그 조폭도 어쩔 수 없어. 지금 쫓기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다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개인들을 도덕적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런 헛된 욕망을 쫓고 그렇죠. 그래서 한 방에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빚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헛된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근데 그 헛된 꿈을 꾸게 하는 틀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틀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 틀은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틀 안에 살고 있느냐 그게 우리 인간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 과거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아니 너희들에게 임금이 필요 없어 왕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사사시대에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불평하고 지금 이 그러면 부동산의 문제를 물론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이렇게 보면 무슨 정책의 어떤 작은 실수들 아니면 바꾸면 무언가 좀 수치가 개선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솔직히 성찰을 하면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갖고 싶고 내가 그 집값이 매우 올랐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지금 정말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거 다 두 분 다 느끼실 텐데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보는 사람들이 더 이것에 대해 더 어떻게 보면 동조하고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되게 근데 무서운 생각들 한편으로 드는 건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영화들 중에서 전 세계적인 흥행을 하는 영화들은 살펴보면 다시 거대 자본이 들어간 영화들이 그렇죠. 모순이야. 그쵸? 이 넷플릭스. 그다음에 기생충도 사실 어마어마한 네. 그 자본과 홍보 마케팅이 들어가서 전 세계적인 흥행과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콘텐츠가 영리한 거죠. 한편으로는 영리한 거고 우리 또한 이것들을 단순히 그냥 그래 우리 이런 구조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야 하는 약간의 그 지적인 만족감 정도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 그게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선실다 갔을 땐 지옥인데 프랑스에서는 체험관이 생겼잖아요. 오징어 게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가서 게임을 즐기면서 막 떠들고 웃고 즐기고 있어요. 이건 데스 게임인데. 이들이 놓여있는 처지에 대해서 네. 되게 아주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게 과연 그들은 왜 이러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명확한 게 왜냐하면 첫 번째 영문 모르고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갔었는데 거기서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에요. 그들이 다 총에 맞아서 죽어요. 그렇죠? 그 너무 무서워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온 건 왜 들어오죠? 이미 죽는 걸 다 봤는데 내가 죽는 거보다 이 돈 한 명이 돼서 400 몇십억을 내가 받는 게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 다 돌아온 거예요. 그거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두 번째로 돌아와서 그들이 여기서 막 몸부림을 친다고요. 그럼 그들은 돈 때문에 몸부림치는 걸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돈 때문에 치는 몸부림이라면 받을 수 없는 인간이지만 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너무 두렵다 죽는 게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애쓴다면 저는 그건 구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있겠죠. 저는 좀 더 여기에서 게임에서 살아남고 싶은 거 이전에 내가 왜 이 어떤 지점에서 공감이 되었나를 보니까 이 위에 있는 큰 455억 6억의 이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게 욕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밑바닥에 살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이 게임에 살고 싶다는 게 아니고 온 사람들은 대체로 만약에 이게 0이다 우리가 0이 기준인데 0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 이게 마이너스 뭐 3이든 7이든 20이든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바람은 어떤 면에서는 대체로 0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그냥 내가 내 밥이라도 먹으면서 살아가는 내 가족하고 근데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의 온 사람들의 대체로 욕구들이 욕망으로 보여지는 면도 있지만 살고 싶어요에 대한 간절한 사람들의 좀 그 정서들이 좀 느껴졌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두 분의 말씀에 약간 중간 지점인 게 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안 그런 케이스도 있고 상우 같은 경우는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감독이 그 밑밥을 깐 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후에 다 나왔던 사람들의 전사를 중간 사이에 또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 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전사를 길게 또 보여주거든요. 한 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상우가 제일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우는 60억인가 70억 빚이 있었죠. 한 인간으로서 뭐 질 수 없는 빚이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죠. 자살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희망 그러니까 죽느냐 아니면 데스게임에 참여하느냐 둘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는 건 상으로서는 너무 당연했고 근데 기후는 이렇게 성격하고 좀 안 맞았어요. 성격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저길 다시 왜 왔을까 어떻게든 외국으로 도망을 가든 뭐 그럴 돈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뭐 제가 그들을 막 엄청나게 악으로 평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 얘기처럼 그 문명의 발전에 오늘날의 모습이 지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이 다 결국은 그게 돈이에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던 왕 임금을 달라는 게 지금 돈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이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그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가를 자꾸 표본으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꾸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승자가 될 수 있는가를 자꾸 부채질하는 쪽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제도 자체를 당연시 하지 않고 이 제도에 대한 뭔가 고민을 할 수 있는 해야죠. 예, 질문과 토론 그런 분위기들이 좀 저는 형성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너무 교회 안에서 소위 명문대 뭐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 세상적인 이게 인기가 많아졌던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자꾸 어느 시점 요새는 또 그거 많이 안 하지만 그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투영되어지면서 밀고 와서 여기까지 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